오케이. 그럼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부분들은 차치하고서 이 선형 모형의 언더핏의 상태를 이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나갈 수 있을 건지 지금으로서는 이제 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그 이전의 것들은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튜닝의 범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고 뭐 혹시 전처리가 문제인가 이런 점들도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의 원리를 아직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얘가 이제 뭘 좋아하는지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개념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선형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알고리즘마다 데이터에 대한 가정이 이제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KNN은 그냥 이 가정이 뭐냐면 이 어떤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는 가까운 것들과 뭔가 연관성이 많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KNN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고 이 if else 문 같이 이 영역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if else 문을 시각적으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결정 트리 같은 것이 이제 될 거고 결정 트리의 경계선을 여러 번 그려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감하실 텐데 이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데이터 분포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적용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 트리가 그 통계적인 어떤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앙상블을 이제 적용했는데 꽤 잘한 편이었죠. 꽤 상당히 이제 잘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 역으로 추적을 해보기 위해서 아까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레디언트 이제 부스팅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성 선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해당 데이터셋을 실제로 살펴보니까 북쪽에 샌프란시스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호세 지역도 있고 요 중간에 뭐 산타바바라도 있고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애너하임도 있고 샌디에고도 있고 요 중간에 또 이제 그 뭐 베이커즈필드 뭐 프레즈노 뭐 세크라멘토 이런 데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상세하게 막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2만여 건의 이제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결정 트리를 그 빙의해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나누면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이제 북부 캘리포니아랑 남부 캘리포니아를 나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로스앤젤레스랑 샌디에고랑 산타바바라 이런 데는 좀 다르잖아요. 약간 대도시고. 그죠? 여기는 샌프란시스코는 뭐 되게 인구 100만이 안 되는 사실 한적한 도시죠. 한적한 도시고. 그러면은 이제 결정 트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가면서 요 실리콘밸리 쪽 뭐 이렇게 나누고 베이커즈 필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잘할 가능성이 되게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 트리가 아마 그런 식으로 잘 해서 잘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결정 트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데이터셋이 특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랜덤 포레스트를 쓸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전혀 앙상블이 이제 통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시전 트리 이제 리그레서 이제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 둘의 어떤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제가 이번에는 수동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죠.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랑 그냥 X 트레인이라고 부를게요.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셔플을 하지 않을게요. 셔플을 이제 하지 않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랜덤 스테이트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이제 X 트레인으로 바꾸고 Y 트레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도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훈련이랑 이제 시험 점수고, 그래서 이제 R2가 훈련에 대해서 하나 나오고, 시험에 대해서 또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모형 평가에다가 이제 제공하면은 되긴 하거든요. 셔플을 이제 끄고. 그래서 이제 살짝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제 모형 평가를 그냥 할게요. 이벨리웨이트 모델. 대신에 이제 셔플을 끄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트리 같은 경우에도 모형 평가를 이제 바로 이제 동일한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하는 거 필요 없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직접 이제 수동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모형 평가는 점수를 내는 게 좀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선형 회귀, 그리고 결정 트리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모델 평가를 모형 평가라고 잘못 썼나요? 그리고 혹시 이제 한영키 변환이 귀찮으시면 이벨리에이트 모델을 이제 모델 평가에 이제 할당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 스캐터를 훈련하고 시험으로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들의 색상은 초록색으로 해보고, 시험 데이터의 색상은 뭘로 할까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야 되네요. 그래 빨간색이 잘 보이니까. 그리고 PLT 이제 플러스해서 전체 트리의 예측을 이제 합쳐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안정화 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확인할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보시면 이 결정 트리의 예측이랑 그 선형회귀 예측을 이제 비교해서 그려보려고 했는데, 보시면 결정 트리는 훈련 100점을 맞습니다. 맥스 뎁스를 이제 최대 깊이 제한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100점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 트리는 실제로 이렇게 모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그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보면은 결정 트리가 막 이렇게 결정 경기를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 경계선을 그려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이 했는데, 이제 여기가 문제죠. 이런 식의 데이터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요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됐나요? 요 이후로부터는 그냥 이렇게 쭉 예측을 해버렸어요. 결정 트리의 예측이 요 이후로부터는 그냥 찍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추세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 잘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시험 점수 자체가 그냥 이거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모형 실패입니다. 그냥 이거는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랜덤 포레스트를 뭐 해볼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그 시험 점수도 이제 좀 올라왔을 때야 과적합을 좀 잡기 위해서 뭐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걸 써보자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즉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궁합입니다. 그래서 아까 캘리포니아 하우징에 대해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현재까지 성능을 냈는데, 그런 알고리즘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만능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는 야 이건 딱 봐도 선형 모델 써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못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의 이제 속성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식의 데이터 분포가 있다면 현재로서는 결정 트리는 완전하게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계열 분석 같은 걸 수행하실 때는 결정 트리 사용하시는 걸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 데이터를 과거라고 하고 시험 데이터를 미래라고 한다면 과거의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 값을 그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거는 결정 트리는 아예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형 회귀는 이제 그 훨씬 잘했죠. 훨씬 잘했는데 아까 97에 비해서는 많이 못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이상적인 모형이 이제 Y0라고 하면은 요 검은색 실선이 선형 회귀의 이제 예측인데 이게 아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선형 회귀에서 데이터가 모자라서 과적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는 지금 훈련 데이터가 7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에 비해서는 그 확실히 과적합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네, 요거는 그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늘리면 좀 개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에서 이제 한 400개 정도로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개에서 400개로 데이터 포인트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아까 시험 점수가 50점대에서 플러스 20점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확실히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 트리는 그냥 아예 모형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게 빅데이터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형의 성능이 이게 데이터가 모자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점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너무 좀 번잡스러우니까는 아까의 그 100개로 그냥 좀 돌려놓겠습니다. 시각적인 이제 쾌적함을 위해서요. 그래서 일단 그 선형 모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잘 이해하는 결정 트리와 좀 비교를 먼저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결정 트리가 훈련이 되고 나면 내부에서 잘 이해하시는 결정 트리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if else 문이 선형 회귀는 그러면 내부에서 뭘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학습된 선형 회귀 이후에 선형 회귀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우리 이제 획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명칭이 좀 길기 때문에 W와 B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그 독립변수 x랑 이 y의 관계가 선형적인 관계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근데 선형적인 관계가 뭐냐라고 하면은 x의 변화량에 대해서 y가 일정한 요율로 변한다는 가정이죠. 근데 이제 원점에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 둘의 xy의 관계가 어떤 임의의 직선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둘이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 모형 자체는 결정이 된 거고 선형 모형에서는 이 기울기의 최저값을 찾아내고 절편의 최저값을 찾아내는 과정. 이 과정이 소위 말해서 데이터에 맞추는 fit 과정입니다. 그러면 학습이 수행되고 나서 이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클론 모형들에서는 이 기울기를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절편을 인터셉트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절편이요. 근데 이름이 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W와 B 이렇게 이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프린트문을 통해서 이 형성된 모형은 직선의 형태를 이제 띠고 있는데 그 기울기는 W의 첫 번째 값에서 가져오고요. B는 그대로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바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보시면 형성된 모형이 0.92x 더하기 마이너스 0.9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실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진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알죠. 진짜 데이터는 그냥 항등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노이즈를 좀 섞어줬죠. 그러면 이제 0.92라고 하는 값이 1.0에 거의 근사하고 마이너스 0.19가 0.0에 거의 근사하니까 노이즈를 준 것 치고는 원래의 값에 상당히 근접한 값이 형성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현재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이 선형 회귀가 원래의 데이터의 이제 진정한 모양에 이제 근사한 것을 제시했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데이터와 모형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생성 과정,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DGP는 어떤 데이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명확하게 이해되기도 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법칙은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아닌 시공간의 왜곡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생성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우리는 현상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형식을 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자 하지만 그 사진에는 경험의 전부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현상을 관찰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현실을 단순화하여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델은 현실의 모든 디테일을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는 현실의 세부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주요 도로와 지형을 간략하게 나타냅니다.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는 현실과 상호작용하고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모델을 형성하는 데는 경험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작은 사물을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델의 원형이 필요하며 이 원형은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면 같은 유전적 능력을 가지고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의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이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언어 모델의 발전과 데이터의 활용에 크게 의존합니다. 인간은 비교적 적은 데이터로도 언어의 규칙을 배울 수 있는데, 이는 언어 학습의 효과적 모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생성 과정, DGP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며 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종종 어렵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단순화하여 모델을 형성하고 이 모델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예측합니다. 효과적인 모델은 현실의 필수적 요소들을 반영하면서도 불필요한 디테일들을 제거하여 목적에 맞게 현실을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단 과학적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실제와 더욱 가까운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데이터 생성 과정,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줄여서 DGP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이 DGP는 이제 어려운 걸 예시해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일의 그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가격, 뭐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하는 거 가격이 있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DGP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시나요? 혹시 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오늘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죠. 한 6%막 이렇게 떨어졌다고 뭐 오늘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AI 그 붐에 대해서 약간 회의론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투입을 했는데 과연 그 돈을 지금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약간의 회의론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사이클이 있는 거죠. 막 지금 하이비 올라갔다가 지금 현실적인 걸로 좀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제 도입이 될 텐데 옛날에 인터넷도 그랬고 뭐 다른 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막 비현실적인 어떤 기대가 있다가 좀 내려왔다가 그냥 이제 안착이 되는 뭐 이런 식이 이제 될 거고 AI가 어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산업계 전반에 AI가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비트코인처럼 그냥 카지노는 아닌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정말 카지노잖아요. 왜냐면 어디 유용하냐 이렇게 말하면 그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뭐 금 투자나 뭐 금으로 거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들이 이제 금을 이제 사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진 않기 때문에 그 유용함의 측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그 어떤 사람이 100억 벌어서 그 회사했다 이런 얘기 종종 들리잖아요. 그죠? 가끔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 점에서 유용하죠. 그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산업계에서 쓰인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근데 반대로 AI는 지금 광범위하게 채택이 되고 있죠. 서비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걔네가 그렇게 한 거는 아마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시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내부적인 계산에 의해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 다른 국가들이 다 그래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이 데이터 생성 과정이 진짜 원인인데 보통은 진짜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다. 알수 있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거를 반영했다고 가정하는 관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그 엔비디아 주가의 이제 추세를 이제 관측합니다.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그 예측이 가능할까? 이 패턴을 보고서 여기에 보시면 엔비디아는 지금 2014년에는 지금 현재 가격에 비해서 거의 바닥을 키고 있죠. 10년 전에는 그 거의 안 보일 정도잖아요. 현재와 이제 비교해서. 근데 10년의 추세를 보니까는 그 익스포넨셜한 커브를 따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익스포넨셜 모델을 적용하면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변환해가지고 선형 모형을 적용하면 맞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엔비디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 뒤로 돌아봤을 때는 이런 모형을 만드는 게 괜찮은데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이제 뜬게 보시면 이제 2022년 이때쯤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이때가 그 GPT 등장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챗GPT가 2022년에 그 하반기에 등장하면서 얘네들이 그 동맹을 잘 구축하면서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는 뒤로 보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수요가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될 것이냐 이거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가 테슬라 15% 폭락하고 엔비디아 7% 급락했는데 지난달만 해도 엔비디아 주가가 주식 안 산 게 엄청나게 그 막 후회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7%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한국에 7% 이제 급락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모양을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만한 거는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될까요? 결정 트리 계열들은 아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 트리 계열들은 자신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예측하는 걸 하시고 싶잖아요. 일단 결정 트리는 제외하셔야 돼요. 결정 트리는 제외해야 되고 선형문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이게 직선이 아니잖아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이 주식의 가격과 이제 시간값만 나왔는데 이 여기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뭘까요? 알려줘 좀 알려주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인들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보통 누가 하는 걸까요? 헤지 펀드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이제 이 주식의 가격에 어떤 요인들이 이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고 그건 대외비겠죠. 그걸 알려주면 남들도 다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머신러닝 모형을 쓴다면 아마 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머신러닝 모형을 사용해서 예측을 잘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DDP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관측이라고 하는 것도 그 데이터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는 이런 거는 1940년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그냥 누군가의 관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점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이제 그 녹음되는 거에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주말에 이제 놀러를 가시잖아요. 가족들과 뭐 즐거운 시간들을 막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근데 이게 그 동시에 안 돼요. 즐거운 시간의 기록을 남기면서 즐겁게 노는 게 동시에 다 안 돼요. 그래서 애기랑 즐겁게 막 놀면 사진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사진을 많이 찍으면 즐겁게 놀지 못해요. 그죠? 이게 그 양자역학적인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속도를 알면 뭐 위치를 알 수가 없고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 수가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기록하면서 같이 노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프로 사갖고 이렇게 노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놀러 갔다 와서 사진들 잘 안 보죠. 그 찍는 거는 그 경험 자체는 이제 중요했는데 결국은 그 노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사진을 잘 안 봅니다. 근데 사진을 다시 보면 그때 그 모든 감정들을 얘가 다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단면일 뿐이죠. 데이터도 그렇다는 거예요. 데이터도 그냥 단면일 뿐이고. 그래서 얘는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가급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봤고, 2차원의 표현식에 담을 건지, 영상으로 담을 건지, 비디오로 할 건지, 텍스트로 표현할 건지 다르죠. 그러면 챗GPT가 근본적으로 왜 우리를 능가하거나 우리처럼 동작할 수 없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 배울 수 있을까요? 텍스트 막 읽으면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될까요? 꽃이라는 단어 그걸 텍스트를 막 읽으면 알게 될까요? 안 되죠. 근본적으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가 유치원에 가서 아빠 영어 시간에 플라워 배웠는데 플라워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 봤다고 한번 칠게요. 그러면은 챗 GPT 스타일로 가르치는 거 이런 겁니다. 아, 플라워. 아빠가 잘 알지. 응? 알려줄게. 내가 딱 알려줄게. 어? 플라워는 말이지. 어? 이거야. The seed bearing part of a plant, consisting of reproductive organs that are typically surrounded by brightly colored corolla and green calyx. 이렇게 알려주면 애기가 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죠. 그죠? 이게 말로 말을 배우는 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시드는 뭐야? 하고 시드를 다시 찾아요. 그러면 배우는 파트는 뭐야? 말로 말을 하는 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사전을 보고서 그 다른 나라 말을 배울 수 있는 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챗GPT나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1980년대, 90년대 시도를 했거든요. 말로 말을 정의한 다음에 걔네들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말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 모형이 나오면서 이런 그 모лек들의 의미와 이제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개발이 됐고, 그 이제 딥러닝 모형이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 근본적으로는 그냥 말로 세상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얘네가 잘하는 것들은 보통 위키백과에 이제 문서가 많은 경우, 또 이제 뭐 기터브라든지 이런 데 코드가 되게 많잖아요. 막 주석도 많고 그런 경우에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우리 부인은 이제 음악하는 사람인데 음악적인 얘기를 막 물어보잖아요. 다 틀려. 사실관계가 다 틀려. 왜냐면 음악은 이제 이 챗GPT를 쓰는 소비 계층이 보통 프로그래머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제가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얘기 막 물어보면 음악적인 역사나 뭐 사실관계가 막 틀립니다. 뭐 작곡가랑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틀려서 거의 안, 그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험시켜주는 데이터가 실제 세상이 아니라 실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얘네들은 또 경험한 것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이제 경험시켜주는 형태에 따라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챗GPT는 현재로서 현재 방식을 이제 유지한다면 이게 5버전이 나오든 10버전이 나오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근본적인 이제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대하는 데이터가 이제 2차원의 표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2차원의 표 형식이 어떤 데이터 생성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모형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간단하게 보신 것처럼 이 데이터의 분포 양상에 따라서 교정 트리가 완벽하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교정 트리가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형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이 데이터 생성 과정과 이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력한 과정 하에서 데이터 생성 과정을 이제 유사하게 근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기계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느냐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형을 형성했을 때 그 예측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유용하다면 아마 어느 정도 그이 데이터 생성 과정의 일부를 잡아내지 않았을까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언제나 한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오셨는데 그 뭐 머신러닝 수업이 뭐 한 달에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모형을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모형이 진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성능을 가지고 동작할 것이라는 걸 증명해 이런 요구를 받으신 경우가 있었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은 못해요. 그냥 통계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오시는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딱 논리적인 기계잖아요. if else 뭐를 해갖고 버그가 없으면 그대로 동작을 해야 돼. 그대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그냥 그 일부의 표본만을 가지고서 모형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그 데이터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그런 데이터가 새롭게 들어오면 이 모형의 예측이 크게 실패합니다.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원래 세상이 그래요. 무슨 말인가면 오늘 오실 때 몇 시쯤에 출발을 하면은 몇 시쯤에 도착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셨어요. 근데 그 예상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막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막 도로 뭐 그 공사가 된다든지,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 문제가 생기다든지, 뭐 그 뭐 어디 사고가 뭐 접촉 사고 같은 게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예상이 안 맞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원래 세상은 그래요. 원래 세상 이게 확률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비트코인을 만약에 투자하신다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잘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통계적이고 확률적.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으냐면 그냥 미래의 엔비디아나 테슬라 가격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라는 말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금융권에서 원금 손실을 유의해서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장을 못하니까요.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는 거는 가격 자체가 무조건 맞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서는 기계학습을 직접 수행하시기도 해야 되는데 AI를 조직에서 이렇게 도입을 할 때 좀 이제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AI는 뭐든지 뭐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야, 가만 있어봐. 이걸 시켜갖고 이렇게 잘 되면은 이제 인원을 또 줄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비용 절감도 많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돼. 궁극적으로 이제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뭐 빅테크 쪽에서는 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나 실리콘밸리에서 뭐 해고를 많이 했다던데, 그거는 아마도 코로나 때 많이 그 수집했던 사람들 중에서 핵심 업무가 아닌 것들이 많았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AI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리즘 자체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어떤 기대를 해야 되고 얼만큼 기대를 해야 되고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직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으로 의사소통을 좀 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프로젝트를 비현실적인 목표로 막 잡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안 그래도 그 제가 그 여기 강의에 작년, 재작년 한 3년간 국민은행 쪽에서 단체로 계속 오셨거든요. 머신러닝, 딥러닝, 딥러닝, 심화 이렇게 막 자연 처리까지 4개를 쫙 이렇게 그 계속 이제 그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 부서를 새로 신설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거의 학부만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국민은행 입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쫙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한 3년간. 그러더니 뭘 했냐. 한우 반값. 제가 이제 로그인도 안 했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아니라서요. 광고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콜센터 폐지로 해고가 결정됐. KB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여 명이 받은 해고 통지서입니다. 콜센터 폐지로 해고가 결정됐다며 이달 말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담원들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승계할 건지 하루빨리 불안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그 작년 2023년 12월에 뉴스가 딱 나와가지고, 아, 저런 그 원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많이 보내셨었구나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자연어 처리까지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될 텐데. 솔직히 말해. 이게 그 제대로 안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고 걱정을 내심했어요. 내심했는데, 그래서 근데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올해 6월에 2달 전쯤에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AI의 빠른 발전을 우려할 때 인간과의 일자리 싸움 이야기는 꼭 나오죠. 그런데 불완전한 AI 서비스 탓에 일을 뺏기는 게 아니라 더 떠안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AI 상담원을 도입한 은행 콜센터의 상황은 어떤지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장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듯 했습니다. 지난 겨울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 24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AI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콜센터 전화량이 20%가량 줄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습니다. 논란 끝에 용역업체끼리 고용을 승계해 해고를 막았지만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요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ARS가 전화를 받습니다. 먼저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화면을 띄웁니다.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할 만은 했어요. 놀랍거나 하진 않았어요. 스스로 해결법을 거절하면 AI 상담사가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상담사. 제가 돈을 잘못 보낸 것 같은데요.
AI 상담사에게 또박또박 해결책을 요구하면 인간 상담사가 등장합니다. 운이 좋으면 3분 만에 연결되지만 상담 많은 날은 언제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명 먹어도 내용이 없어요. 제가 궁금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통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콜센터 상담사들은 AI 기술이 자신을 일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일단 갖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또 다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